쿵. 빗속에 쓰러진 노부인,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할머니! 18살 편의점 알바생 윤지는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놓지 않을게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윤지의 손만은 뜨겁게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그 한 번의 선택이 가난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 오는 날 쓰러진 한 노부인을 도운 18살 소녀. 그 작은 선택이 불러온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윤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외곽의 낡은 골목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오후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편의점 간판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8살 윤지는 오늘도 계산대 앞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윤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좁은 방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윤지는 서둘러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 약을 챙겨드립니다. 당뇨약, 혈압약, 통증약까지 약봉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물을 따라드리죠. 어머니는 미안한 듯 윤지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윤지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엄마. 어서 드세요. 윤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동생 준호의 도시락을 쌉니다. 밥, 계란말이, 김치 몇 조각. 변변찮은 반찬이지만 윤지가 만들 수 있는 최선입니다. 중학생인 준호는 언니가 싸준 도시락을 받아들며 아무 말 없이 학교로 향합니다. 윤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릿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웃으며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윤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의 생계는 온전히 윤지의 어깨에 얹혀졌습니다. 18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하면 오전 6시입니다. 윤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매대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사장이 출근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실수라도 하면 바로 잔소리가 쏟아지니까요. 윤지야, 알바비는 다음 주에 줄게. 오늘도 사장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윤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3달째 밀린 임금을 언제 주실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수 없으니까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200만 원, 월세 독촉장이 석 달치, 전기세와 가스비까지 합치면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동생 준호의 학원비도 2달째 못 내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윤지의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돈을 어떻게 메울까 고민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윤지는 계산대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굵어지는 비를 보며 윤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인 저녁 9시까지는 아직 6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쯤이면 온몸이 흠뻑 젖겠죠.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노부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우산도 없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노부인은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걸음걸이로는 몇 걸음 못 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까? 윤지가 중얼거리며 창문 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노부인이 그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이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지는 망설임 없이 편의점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사장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빗속을 달려가는 동안 신발이 물에 젖고 옷이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지는 노부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미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지러워서. 괜찮다, 아이야.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윤지는 재빨리 노부인을 일으켜 세워 팔로 부축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서 윤지의 가슴이 더 아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안으로 모시고 갈게요. 조금만 힘내세요. 윤지는 노부인을 편의점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계산대 뒤에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윤지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무 중인데. 사장님,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잠깐만요. 윤지는 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담요를 꺼내 노부인에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포트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가득 담아 노부인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드렸습니다. 노부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지는 자신의 손으로 노부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에 연결되자 윤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윤지는 그 시간 동안 노부인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노부인은 그런 윤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자신을 돌보는 윤지의 모습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어와 노부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 뒤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실려가기 직전 노부인은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이름이 뭐니? 윤지예요. 강윤지요. 윤지. 고마워, 윤지야. 정말 고맙구나. 노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윤지는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 젖은 채로 말이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이 윤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편의점으로 돌아온 윤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야, 근무 중에 무슨 짓이야? 손님도 몇 명이나 그냥 갔어. 다음부터 이러면 나가야 해. 알았어? 죄송합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식탁 위에 놓인 독촉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병원비 미납고지서, 월세 연체 경고장, 전기세 독촉장까지 빨간 글씨로 인쇄된 문구들이 눈을 찔렀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조금만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윤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젖은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괜찮으실까? 병원에서 잘 치료받고 계실까? 윤지는 그저 그 노부인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 비 오는 오후의 일은 이미 희미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가끔 문득 그 노부인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셨을까? 건강은 괜찮아지셨을까?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지는 그저 그분이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성은 매대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강윤지 씨 맞으신가요? 윤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사람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한영숙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사흘 전에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윤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할머니가 회장이라니. 윤지는 그저 평범한 어르신인 줄만 알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께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큰 탈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윤지 씨 덕분이에요.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셔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비서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윤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윤지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윤지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윤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비서의 간곡한 눈빛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저희 쪽이에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윤지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비서는 명함 한 장을 건네고 조용히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윤지는 손에 쥔 봉투와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도운 분이 회장님이었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돈이면 밀린 병원비 일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생 학원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윤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윤지는 용기를 내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서는 반갑게 대답하며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윤지는 비서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윤지는 이런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 높은 담장, 고급스러운 대문.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대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미소 지으며 윤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지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윤지는 긴장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윤지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온 것 같아 주눅이 들었습니다. 윤지야.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들자 휠체어를 탄 한영숙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 오는 길에서 쓰러졌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윤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영숙은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지야,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 나한테는 그게 더 편하구나. 네, 할머니. 윤지는 회장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한영숙은 윤지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윤지야, 그날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병원에서도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구나. 괜찮으세요? 제가 한 건 별것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한영숙은 윤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윤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습니다. 순수함, 따뜻함,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한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지야, 내 나이에 왜 학교를 안 다니니?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한영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지는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병, 동생 준호 이야기, 밀린 병원비와 월세 이야기까지.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영숙은 윤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너는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내 나이에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다니.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윤지야,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한영숙은 윤지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을 한영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 윤지야.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자주 놀러와. 약속이야. 네, 할머니. 윤지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한영숙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따뜻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윤지 복 받는구나.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어쩌면 힘든 시간들도 곧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윤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영숙 회장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이 끝나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해운대까지 갔습니다. 피곤했지만 윤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윤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영숙도 윤지를 기다렸습니다. 윤지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서 비서에게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윤지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오게 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윤지야. 내가 오는 날이 나한테는 제일 행복한 날이란다. 한영숙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윤지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영숙은 윤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윤지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니? 편의점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말이야. 윤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성실하고 착하다는 걸 내가 알잖니.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윤지야, 편의점에서 받는 돈으로는 내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없잖니.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윤지는 망설였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밀려있는 빚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렴.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윤지는 편의점을 그만두고 한영숙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지는 공장 야간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영숙이 운영하는 식품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편의점보다 2배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때 월급을 준다는 것이 윤지에게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윤지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다른 부서로 옮겨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윤지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기계 소음 속에서 바닥을 닦고 설비를 청소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윤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밀린 병원비를 낼 수 있었고 동생 학원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윤지가 공장 화장실 쪽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계 소리 사이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윤지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장 정문 쪽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뭐야? 회장님 아들 아니야? 부회장님, 왜 이 시간에 여기 온 거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지도 멀찍이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중년 남성이 공장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장 어디 있어? 공장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가 최근에 여기 사람 하나 취직시켰다던데. 강윤지라는 사람 어디 있어? 윤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부회장의 시선이 윤지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윤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강윤지야? 네. 어머니한테 잘 보였다던데? 대단하네. 편의점 알바생이 이렇게까지 출세하다니.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윤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좀 따라와. 부회장은 윤지를 공장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신상 다 조사했어. 고등학교 중퇴의 빚더미 집안이더라고. 어머니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야?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거리에서 우연히 쓰러진 노인 하나 도와줬다고 이렇게까지 들러붙을 수 있어? 병원까지 찾아가고 집까지 찾아가고. 계산된 거 아니야? 윤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착한 척? 불쌍한 척? 돈 없는 애들이 부자 노인 만나면 다 똑같아. 재산 노리는 거지.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부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재산 주겠다는 소리라도 했어? 아니면 양딸 삼겠다고 했나? 꿈깨. 우리 집안에 당신 같은 애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재산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진심? 웃기지 마.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해준 건 다 계산이 있었던 거야. 윤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쓰러지신 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제 마음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부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못 들었어? 나가라고. 어머니 몰래 취직한 거 다 알아. 인사팀 통하지도 않고 공장장한테 직접 지시했더라고. 이건 명백한 특혜야. 회사 규정 위반이고. 하지만은 무슨.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 부를 거야. 윤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회장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며 공장장에게 말했습니다. 저의 오늘 퇴사 처리해. 퇴직금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보내. 공장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의 회장님 줄 타려다가 걸렸네. 원래 그런 애들 많잖아. 가난하면 뭐든 하는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물함을 열고 자신의 물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윤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검은 세단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윤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윤지는 어머니가 깨실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사흘 동안 윤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뒤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윤지를 바라봤지만 윤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나? 윤지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아침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윤지가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윤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영숙 회장님의 비서실장 김태수입니다. 회장님께서 윤지 씨를 찾고 계십니다. 본사로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찾는다니. 혹시 부회장님이 할머니께 이상한 말을 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나서 제대로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후 2시 윤지는 부산 서면에 있는 한영숙 회장의 회사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입구로 들어서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강윤지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로비에서 비서실장 김태수가 윤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윤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최상층인 3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긴장감도 커졌습니다. 드디어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복도 끝에 있는 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들어가세요.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부산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가에 휠체어를 탄 한영숙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야. 한영숙은 반가운 목소리로 윤지를 불렀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니?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윤지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우리 아들이 너한테 함부로 했다고 들었어.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숙은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윤지야. 내 아들이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너무 차갑게 굴었어. 엄마로서 정말 부끄럽구나. 한영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진짜 할머니를 좋아해서 찾아뵌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알아, 윤지야. 나도 다 알아. 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내가 제일 잘 알지. 한영숙은 윤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야, 우리 아들은 돈밖에 모르는 아이야. 사람의 진심을 믿지 못해. 어려서부터 사업만 배우고 자라서 그래. 마음이 메말랐단다. 할머니,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내 마음을 알아. 윤지야, 너는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게 해준 아이야. 윤지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한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뜻이에요? 한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지야, 나한테는 손녀가 하나 있었어. 22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 아이도 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단다. 할머니, 손녀를 잃고 나서 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어. 비 오는 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준 너. 그때 내가 봤어. 내 눈빛이 내 손녀와 똑같더구나. 윤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야, 너는 나한테 단순히 생명의 은인이 아니야. 너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아이야. 손녀를 잃고 나서 난 모든 게 무의미했어. 하지만 내가 나타나고 나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단다.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한영숙은 윤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지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부회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 아이를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불렀다. 무슨 문제라도 있니? 문제가 많죠. 어머니,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접근한 이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재산 때문입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가난한 집 애들은 다 똑같아요. 부자 노인 하나 잡아서 인생 역전하려는 거죠. 윤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부회장의 말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다시는 회사 근처에 못 오게 하세요. 직원들한테도 소문 다 퍼졌어요. 회장님이 알바생 하나 특혜 준다고요. 그만해라. 한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부회장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내 자유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윤지는 내 손님이야. 앞으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알았니? 부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윤지를 날카롭게 노려보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윤지야. 내가 이런 일로 상처받게 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 아들이 너무했어. 한영숙은 윤지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윤지야,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줄래? 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줘. 내가 없으면 난 너무 외로워.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제가 계속 찾아뵐게요. 한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몰랐습니다. 이날의 만남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뒤로 생활비가 바닥났습니다. 밀린 월세는 또 쌓여가고 어머니의 약값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식당, 카페, 마트, 주유소,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해요. 경력이 너무 부족한데요. 나이가 너무 어린데 우리는 좀 더 나이 있는 분을 찾아요.
거절의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윤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요. 주인 아주머니는 윤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 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윤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식집에 출근한 윤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주인 아주머니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윤지야, 미안한데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 구했어. 미안해. 하지만 어제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주인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냥 사정이 생겼어. 미안하다. 윤지는 더 묻지 못하고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을 본 편의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하루 만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지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혹시 부회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윤지는 우연히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선배 언니를 마주쳤던 것입니다. 윤지야, 너 요즘 일 구하고 있지? 네, 언니. 근데 자꾸 안 되네요. 선배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야, 사실은 소문이 돌고 있어. 소문이요? 너 부자 노인한테 접근해서 돈 뜯으려다가 들통났다는 소문. 윤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너 알바 지원할 때마다 누군가가 사장들한테 전화한대. 그 애는 문제 있는 애라고, 채용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너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야. 윤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쫓으며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해, 윤지야.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선배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입니다. 그가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며칠 뒤 월세 독촉장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내지 않으면 퇴거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지는 독촉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지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니. 학교도 못 다니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윤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억지 웃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강윤지예요. 할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어두웠습니다. 윤지 씨, 지금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윤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할머니가요? 네, 어젯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윤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마 큰일은 아니겠죠. 병원에 도착한 윤지는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윤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복도 한쪽에는 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할머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됐어. 당신 걱정하시다가 심장에 무리가 온 거야. 제가 뭘? 어머니가 당신 소식을 못 듣는다고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어.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밥은 먹는지, 그것만 걱정하셨어. 결국 이렇게 쓰러지신 거야. 윤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 어머니 앞에도 나타나지 마. 알았어? 부회장은 그렇게 말하고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윤지는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회장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윤지는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부회장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일단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언제쯤 완쾌하실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면회는 가능한가요? 일단 오늘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짧게 면회 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부회장은 복도 창가에 기대섰습니다. 윤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부회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사람이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회장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윤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지는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그러시구나. 윤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야. 할머니께서 꼭 나으실 거야.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잠들기 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건강해지세요. 제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다음 날 오전 윤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갔습니다. 작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장이 윤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지 씨 오셨군요.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잠시 면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윤지 씨 출입을 막으라고 하셨는데, 알겠어요. 그럼 이 꽃만 전해주세요. 윤지는 카네이션을 비서실장에게 건넸습니다. 비서실장이 중환자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 윤지는 안 왔니? 한영숙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윤지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윤지 씨를 찾으십니다. 윤지는 망설였습니다. 부회장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을 찾고 계신다면 들어가야 했습니다. 윤지는 용기를 내어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한영숙은 윤지를 보자마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윤지 왔구나. 할머니. 윤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단다. 윤지야, 내가 보고 싶었어.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부회장이 불쾌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쉬셔야 합니다. 면회는 나중에. 아니야. 윤지랑 얘기하고 싶어. 한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지야, 가까이 와봐. 윤지는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윤지야,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아니에요, 할머니. 거짓말. 다 알아. 내가 일자리 못 구한 것도 우리 아들이 방해한 거지. 윤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윤지야. 내 아들이 너무 잘못했어.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윤지야,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한 아이야. 내 손녀처럼. 아니, 손녀보다 더 소중해. 부회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손녀보다 소중하다니요. 그래. 윤지는 내 손녀보다 소중해. 왜냐하면 윤지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한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지야,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알지? 네, 할머니. 우리 곧 다시 만나자. 내가 나으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할머니. 약속해요. 윤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윤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윤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부회장이 윤지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매달릴 거야? 저는 할머니가 좋아서 찾아뵙는 거예요. 좋아서? 웃기지 마. 돈 때문이잖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한테 뭘 바라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부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연기 그만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당신한테 한 푼도 안 갈 거야. 알아? 윤지는 부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할머니를 찾아뵙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절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뭐? 진심이요. 사람의 진심.
할머니는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저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해요. 그게 다예요. 윤지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부회장은 윤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애들은 다 똑같아. 불쌍한 척 하다가 결국엔 돈 달라고 할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영숙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의사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지는 매일 병원에 들러 할머니를 뵙고 싶었지만 부회장의 눈치 때문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을 통해 할머니의 안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윤지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윤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죠? 할머니가. 하지만 비서실장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윤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던 약속을 말입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한영숙 회장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사회 명사들. 하지만 윤지는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지만 상주도 아니고 유족도 아닌 윤지는 그저 한 명의 조문객일 뿐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한영숙 회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자신을 꼭 안아주던 그 품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약속 지키지 못해서. 윤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헤치고 영정 앞으로 가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뻔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윤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오셨군요. 네.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회장님께서 윤지 씨를 정말 아끼셨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한영숙 곁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지 씨, 내일 유언장 공개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유언장이요? 저는 유족도 아닌데. 회장님께서 윤지 씨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지는 회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부회장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지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윤지에게 쏠렸습니다. 저 애가 누구야? 아, 어머니가 요즘 데리고 다니던 애 아니야? 편의점 알바생이라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회장은 윤지를 날카롭게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고 한영숙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한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먼저 본인의 회사 지분 80%는 아들 한준혁에게 상속합니다. 부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 자택과 서울 강남 아파트는 손주들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산 신항부지 일대 5,000평과 예금 10억 원은 본인의 생명의 은인인 강윤지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윤지를 돌아봤습니다. 윤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뭐라고요? 부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항부지라면 시가로 100억이 넘는 땅이잖아요. 유언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저 애가 우리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 부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저 애가 분명 어머니를 조종한 거야.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유언장을 쓰게 만든 거라고. 부회장은 윤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윤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우리 집을 노린 거잖아. 부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건 이상해. 젊은 애가 노인한테 접근해서 재산 뜯어낸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 윤지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남기셨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한영숙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한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말을 남깁니다. 윤지에게 재산 일부를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윤지는 나를 구했을 뿐 아니라 나의 잃어버린 손녀와 똑같은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돈밖에 모릅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윤지는 달랐습니다. 윤지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내가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할머니로 대해주었습니다. 한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지는 가난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러진 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윤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입니다. 이 일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회장님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부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제 것으로만 쓰지 않겠어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윤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는 동안 부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윤지를 부회장이 붙잡았습니다. 잘했어. 결국 내가 원하던 걸 얻었네. 윤지는 부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 모든 재산보다 할머니가 더 소중했어요. 부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는 그대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윤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 할머니의 뜻 꼭 지킬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밀린 병원비를 모두 갚았고 월세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동생 준호는 학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자신만을 위해 그 재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한영숙 장학재단. 윤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윤지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의 추위는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지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윤지 씨, 오늘 장학금 수여식 준비 다 됐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곧 갈게요. 오늘은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1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윤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한 윤지는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어떤 학생은 설레는 얼굴이었습니다. 윤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1년 전의 자신을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영숙 장학재단 이사장 강윤지입니다. 윤지가 단상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윤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분을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따뜻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윤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분명 따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따뜻함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윤지는 한 명씩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윤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윤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단 건물 옆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윤지는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윤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윤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가 돌아보니 부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회장님, 앉아 있어. 부회장은 윤지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여식 봤어? 네. 어머니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윤지는 부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오해했어. 당신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지켜봤어. 당신이 재산을 어떻게 쓰는지 말이야. 부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어. 가족을 돌보고 재단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지.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이었어.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셨는지 몰랐어.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어머니는 진심을 원하셨던 거야. 당신 같은 진심을 말이야. 부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 윤지 씨. 당신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윤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부회장님 입장이었다면 의심했을 거예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부회장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당신한테 남긴 편지야. 유언장 공개할 때 변호사가 나한테 전해줬는데 그동안 줄 용기가 없었어.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할머니의 친필로 윤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단다. 내가 내 삶에 들어온 뒤로 매일이 즐거웠어. 윤지야, 너는 내게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준 아이야. 손녀를 잃고 난 뒤로 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나타났어. 내 따뜻한 미소, 순수한 마음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했단다. 윤지야, 내가 준 것은 그저 돈이고 땅이야. 하지만 내가 내게 준 것은 사랑이었어. 진심 어린 사랑.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니? 부디 행복하렴. 내 어머니를 잘 돌보고 동생도 잘 챙기렴. 그리고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 윤지야, 너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야. 내가 내게 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렴.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윤지야.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볼게. 할머니가. 윤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회장도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하늘에서 흩날렸습니다. 윤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부회장님, 저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도 가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부회장은 윤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회장이 떠나고 윤지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진 얼굴로 윤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지야, 행복하니? 윤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윤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보여주신 따뜻함, 저도 꼭 세상에 전할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비는 멎었습니다. 그리고 윤지의 세상은 조금씩 천천히 따뜻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느끼셨나요?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 하나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